선진국들조차 다 포기했다고요? 도대체 한국이 어떡해요? 여기 영국 유명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직접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쓴 기사가 퍼지면서 국제사회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조차 포기했던 프로젝트. 아프리카의 한 빈민국가에서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탐사 저널리스트 리차드 벨먼입니다. 이 일을 하며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봤죠. 정부들은 큰 약속을 하고 여러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죠. 그런데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집장이 저에게 케냐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코피아 프로젝트를 취재하라고 했을 때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아프리카에서 원조 사업을 주도한다고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도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지만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거대한 대지가 펼쳐졌죠. 뜨거운 태양 아래 땅이 마치 갈라진 도자기처럼 메말라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수 있었죠. 빈곤, 기아, 그리고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공항에 도착하니 리차드 벨먼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무엘 오코티였고 제 현지 가이드였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저를 낡은 트럭으로 안내했어요. 긴 비행이었죠? 그가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늘 그렇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공항을 떠나 도시를 벗어났어요. 도로는 점점 거칠고 울퉁불퉁해졌죠. 창밖을 바라보니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보였어요. 마른 풀, 듬성듬성 서 있는 나무, 그리고 양철 지붕을 덮은 작은 마을들. 저는 이런 광경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기사에서 봐왔어요. 새로울 게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좀 다를 거예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저는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오고 나서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기대앉았어요. 사실 원조 관계자들이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변화라는 단어는 원조 사업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죠. 저희는 낡은 트럭을 타고 몇 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렸어요. 작은 마을들을 지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발로 흙바닥에서 뛰노는 아이들, 머리에 무거운 물통을 이고 가는 여성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남성들. 여기의 삶은 느리고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미 수없이 본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몸을 쭉 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기는 건조했고 땅은 딱딱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지금까지 다녀본 마을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풍성한 감자밭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곳에서는 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감자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 중심에는 한 한국인이 있었어요. 그는 서서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진을 찍으려 포즈를 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땅에 쪼그리고 앉아 감자 작물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박진우예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코피아 프로젝트의 농업 전문가죠. 박진우 씨는 흙을 헤집더니 감자 하나를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뿌리를 가리키며 농부들에게 감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어요. 사무엘이 팔꿈치로 저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봤죠? 제가 왜 다르다고 했는지. 그제야 저는 조금 흥미가 생겼어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또 하나의 실패한 원조 사업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여기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밭으로 향했어요. 마을을 지나면서 농부들이 농기구를 어깨에 메고 밭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몇몇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밭에 도착하니 박진우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농부들 한가운데 서서 감자 작물을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어요.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는 감자 뿌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검은 점 보이시죠? 이게 생기면 식물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병든 부분을 짚어 보였어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작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름이 깊게 패난 농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하죠? 박진우 씨는 미소를 짓더니 작은 주머니에서 부스러진 잎들을 한 줌 꺼냈어요. 이겁니다. 한국에서도 쓰는 천연 살충제예요.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부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관심을 보였어요. 한 농부가 앞으로 나와 잎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비벼보았어요. 저는 이전에도 여러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했어요. 대부분은 식량이나 물자를 나눠주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땅을 돌보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사무엘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구만 나눠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배울 때까지 도와줍니다. 저는 잠시 박진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한 농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작물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손에 흙을 묻힌 채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몸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당분간 떠날 계획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는 몇 달 만에 끝났어요. 단체들은 와서 물자를 나눠주고 보고서를 위한 사진을 찍고 곧바로 철수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는데 그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거 드세요. 그녀는 바구니를 내리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단단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이 감자를 직접 키우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배불리 먹고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또 하나의 실패한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은 달랐어요.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원조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배우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자립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저는 한국팀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농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작물 상태를 점검하는 법, 토양을 개선하는 법, 해충을 천연 방식으로 막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농부들 옆에서 함께 일했어요. 손에는 흙이 묻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동안 취재했던 원조 프로젝트들은 보통 값비싼 장비와 외국 전문가들로 운영됐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떠났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용하는 도구들은 단순했고 방법은 실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했어요. 그러던 중 가뭄이 찾아왔고 몇 주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태양은 무자비하게 대지를 태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촉촉하고
풍요롭던 땅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감탄했던 푸른 들판도 점점 시들어갔고,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구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팀이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조 단체들은 보통 이런 자연재해가 닥치면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박진우 씨와 그의 팀은 오히려 농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농부들은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한 농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자 박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죠. 그날 저녁 한국팀은 늦은 밤까지 회의를 했어요. 그들은 지역 지도자들과 엔지니어, 마을 원로들까지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야심찼어요.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이용해 작은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값비싼 장비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자원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다음 날 그들은 마을 농부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몇몇은 망설였어요. 우물을 파는 일은 힘든 작업이었어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죠. 하지만 박진우 씨는 설명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농부들이 다가와 삽을 들었어요. 며칠 동안 모두가 함께 땅을 팠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등은 땀으로 젖고 얼굴은 흙먼지로 덮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쉬면서도 모두가 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한국인들과 케냐인들이 원조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촉촉한 흙이 손으로 만져졌고 땅속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곧바로 배관이 설치됐고 태양광 펌프가 들어갔어요. 이 물은 말라가던 농작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첫 물줄기가 논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농부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가뭄을 여러 번 봤어요. 기아, 절망, 그리고 상실을 봤죠. 하지만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그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관계 시스템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우물 몇 개, 배관 몇 줄, 그리고 태양광 펌프 하나.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죽어가던 작물들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한때 황폐한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농부들이 이제는 푸른 감자밭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사무엘이 저를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학교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양철 지붕을 얹은 소박한 건물에 나무 책상이 놓인 단순한 교실이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손으로 흙을 파고 작은 식물을 심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감자 보실래요? 그녀는 작은 초록잎이 달린 어린 식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물었어요. 네가 직접 키운 거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키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농사를 배워야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요. 사무엘이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몇 달 전부터 학교에서 농업 교육을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도 작물을 키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작은 컵으로 물을 주고 흙을 부드럽게 만지며 조심스럽게 가꾸고 있었어요. 학교 건물 입구 근처에는 감자로 가득 찬 자루가 놓여 있었죠. 이거 점심으로 먹어요. 그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수많은 기사에서 기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원조단체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키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변화를 더 많이 발견했어요. 큰 나무 아래에 농부들이 모여 수확한 감자를 건조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남은 감자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또 다른 관계 시설을 설치하는 걸 돕고 있었죠. 이제 단순히 감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의미를 가진 변화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밭을 걸으며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물들은 건강하게 자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농부들은 능숙하게 작물을 살피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전에 만난 농부 에드윈 무테부가 땀을 훔치며 웃었어요. 코피아 프로젝트가 오기 전에는 제 농장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팔 수 있는 여분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를 따라 마을 시장으로 갔어요. 흙길을 따라 나무로 만든 작은 가판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신선한 채소, 과일, 곡식이 가득했고 시장은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에드윈은 감자가 담긴 자루를 자랑스럽게 진열했어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와 감자 한 자루를 사기 위해 몇 개의 동전을 건넸어요. 에드윈은 돈을 세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저처럼 잘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에드윈만이 아니었어요. 몇 주 전까지 힘겹게 버티던 농부들이 이제 여기에서 작물을 팔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웃 마을 농부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었던 다니엘 은국이라는 젊은 농부를 만났어요. 그는 이곳까지 오기 위해 아침부터 2시간 동안 걸어왔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디귿의 이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은 뭔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찾아와 구경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한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가르쳐요. 에드윈이 말했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배운 걸 공유하고 다른 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엘과 박진우 씨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깨우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나요? 제가 박진우 씨에게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린 기대했죠. 농부 한 명을 가르치면 한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마을을 가르치면 그건 미래를 바꾸는 일이에요. 저는 멀리 마을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한 원조 프로젝트를 보고 그걸 기사로 썼어요.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케냐의 마을에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량 문제도 농업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자립이었고 존엄이었고 지식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패한 정부, 낭비된 자원, 헛된 약속들, 그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봤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달랐어요. 저는 카메라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자랑스럽게 감자 식물을 들고 있던 작은 소녀. 함께 수로를 파는 농부들. 한때 먼지만 날리던 시장이 이제는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한 모습.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몇 시간을 걸어온 젊은 농부. 그리고 박진우 씨와 그의 팀. 남아서 가르치고 함께 일하며 사라지지 않는 변화를 만든 사람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야 했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감자혁명, 미래를 위한 모델. 글이 거침없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처음 케냐에 갔을 때 가졌던 회의감, 예상치 못했던 푸른 들판,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찾은 농부들. 가뭄과의 싸움, 땅속에서 물이 터져나오던 순간,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립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고, 며칠 후 기사가 공개됐어요. 반응은 엄청났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초강 대국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원조 전문가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식,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평소 해외 원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반 독자들부터 원조 활동가, 과학자, 농부들까지 모두가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아프리카 농업연구원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케냐에서 보여준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돈이 아니라 지식에서 나옵니다. 원조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취재를 하며 정신없이 지냈죠. 하지만 케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박진우 씨였어요. 그리고 첨부된 사진 한 장. 학교 정원에서 감자를 키우던 나이마였어요. 그녀는 커다란 초록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사진 아래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변화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창한 연설에서도 값비싼 원조 패키지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농부 한 명이 또 다른 농부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아이가 씨앗을 심고 미래를 꿈꾸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어쩌면 한국이 심은 건 감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미래를 심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 토끼튜브였습니다.